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 똑같이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이 책에서 42페이지 이제 제일 가까운 친구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에 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영상 찍을 때 뭐 할까 하다가 신통력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그냥 이 글이 딱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거 하자 하고서 생각했어요. 신통력에 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할 말은 있지만은 나중에 정리해서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해보게 될 거예요. 사실 지금 날이 좀 더워요. 제가 지금 온도계를 보니까 28.0도 방한 온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아침 9시 26분인데 그렇게 돼요. 선풍기 껐어요. 선풍기 소음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껐고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발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기한의 발도심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실은 이제 명심보감의 성심편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에요. 그 구절을 말해보자면 포난사음욕 기한 발도심이라라고 했어요. 포난이란 게 이제 배부르고 이제 난이란 게 따뜻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 말로 하자면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음욕을 생각하게 되고 또 기한 줄이고 춥다는 거죠. 굶주리고 춥다. 춥고 배고프면 도심이 발현한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면 좀 더 이제 감각적인 욕망과 이제 쾌락을 위해서 살겠지만은 이제 춥고 배고프면은 이제 공부할 생각, 내가 할 게 공부밖에 없구나. 그래서 공부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춥고 배고프면은 이럴 때일수록 정진에 대한 마음을 좀 더 절실하게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 약간 이제 이건 스님들끼리 하는 농담 겸 진담이에요. 사실은 절이 어느 절인가는 뭐 풍족할 수도 있고 어느 절인가는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 뭐 여러 공양이라든지 수도원 같은 데는 아마 조금 제가 지금 지내는 아빠 약간 좀 부족한 데에 속할 거예요. 왜냐면 선원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절을 운영한다든지 또 어떤 도심의 어떤 절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지방에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좀 부족한 절에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 출가 본사인 해인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인사가 굉장히 유명하고 뭐 팔만대장경 있고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에 하나고 하기 때문에 좀 여유로울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절집에 있어서 알잖아요. 해인사가 재정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럴 사람들은 이게 의아스럽잖아요. 명성이 굉장히 대단하니까 수많은 공부인들이 나왔으니까. 근데 명성과 약간 먹고 사는 문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고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여러모로 풍족한 절이 있지만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절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재적 승려가 너무 많아요. 해인사가 제가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재적 승려가 다른 송광사나 통도사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막 엄청나게 좋은 막 굉장히 뭐 수말사라고 하는데 굉장히 재정이 풍족한 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재적 승려는 많고 이러니까 우리는 농담 겸 진담으로 이런 말해요. 해인사 스님들끼리 야 우리는 먹고 살 이게 형편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공부라도 잘해야 된다. 우리는 공부라도 잘해서 공부로 승부를 보아야 된다. 막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수행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은 그런 쪽에 기준을 두고서 살다가는 이제 풍족해서 아무래도 사람이 풍족해지면은 좀 더 공부할 생각을 좀 덜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좀 뭐 생활 쪽으로 갈 수 있기도 한데 우리는 애초부터 그런 여지가 좀 적기 때문에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애초부터 먹고 사는 문제는 저는 기본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후에는 공부로 다 이제 올인 하겠다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백도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백도 뒤로 빠져나갈 여지들을 저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제 스스로. 근데 대부분은 여지들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든 승가든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신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상황적 조건에 의해서 그런 백도어 뒤로 뭐 고려해야 될 여지들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아무래도 가족이겠죠. 자녀, 자식, 부모님 같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라는 게 있겠지만은, 저는 저희 부모님들 잘 살고 계시고요. 굉장히 여유롭게는 아니더라도 당신들 연세에 비해서는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어떤 목표에 의해서 살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그런 자녀 인간 조건이 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요소들을 많이 갖춰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백도 남겨둘 수 있는 여지들을 다 걷어버리면 공부에 올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공부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지들을 다 스스로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개성이 있어요. 춥고 배고프다의 어떤 기한이라고 하는데, 기한의 어떤 궁극에 다다른 것을 시로 개성으로 표현한 이제 선사가 계세요. 향엄 스님이 스님. 향엄 스님이 앙산, 위산, 앙산, 아마 앙산 스님의 사형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위산 스님의 제자가 둘이 있는데 향엄, 앙산, 아마 그럴 거예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한번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이 기한의 극치를 다룬 개송을 남긴 게 향엄 선사인데, 그 개송이 이래요. 지난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요, 금년의 가난이야말로 진정한 가난이라. 지난해에는 바늘 꽂을 땅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바늘마저 없노라 라고 했어요. 이 개성이 좀 재밌죠. 중국에도 이런 말이 있었나 봐요. 사실 중국에서 넘어왔는지도 모르겠고, 바늘 꽂을 땅도 없다는 거예요. 바늘이라는 게 끝이 굉장히 이제 작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땅을 소유하지 않은 가장 이제 적은 소유의 극치인 거죠. 원래 바늘 꽂은 땅도 없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방식의 비유인 건데, 바늘이 그렇게 작은데 그 땅도 가진 게 없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 바늘마저 없다. 이 개송 어떻게 들리시는가요? 이 개송이 진짜 향엄 스님 가난했나 보다, 야 저렇게 먹을 게 없나 보다, 입을 게 없나 보다 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 보고서 진짜 가난하셨나 보다, 이런 식으로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법이 원리에 맞춰서 쓴 시예요. 쓴 시인데, 이거를 제가 그냥 해석해 드릴게요. 이거 뭐냐면은 바늘이 없어졌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바늘이란 거는 뭐냐면은 어떤 땅의 소유, 어떤 땅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잖아요. 기준점이 있어서 그 기준점에 뭐 바늘에 근데 뭐 100배의 크기의 땅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바늘 꽂을 땅도 없다는 것은 아예 없다는 것을 비유인데, 근데 뭐냐면 그 중심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점이. 이게 사실 공부와 관련된 소식이에요. 공부와 관련된 소식. 이를테면 나라는 중심이 있으면은, 자아라는 존재가 있으면은 내가 무언가를 대상을 대하면서 그것을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소유할 수도 있고 더 큰 소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늘마저 사라졌다는 건 뭐냐면은 그 자신이라는 중심, 에고라는 중심마저도 사라졌다는 자신의 공부 경계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한 거예요. 개인이라면은, 나 자신이 있다면 무언가를 분명히 대상을 해서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얼마만큼 소유를 가능하며
더 큰 소유와 아예 잃어버림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게 모두 생사일이잖아요. 근데 이 향엄 스님이 이 시로 표현한 게 뭐냐면은 그 생사와 소유와 모든 이제 분별법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바늘이라는 게 나인데 그 나마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가난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난이라고 했지만은 이 중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소유의 문제로 대상을 다뤘지만은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소유나 존재나라는 이제 책도 있지만은 존재의 문제로 모든 대상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중심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전체의 안목으로서 어떤 대상들의 인연법을 분명히 관하는 거예요. 관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상들 혹은 세상들을 대한다면은 그것은 존재의 차원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바늘마저도 사라졌다면은 완전한 가난이 되겠지만은 그것은 나에 대한 어떤 생각, 분별심에 대한 가난마저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로 회귀하는 거예요. 존재로 회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온 세상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가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온 세상을 가슴으로 품는 일이죠. 왜냐하면 나라는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가난과 어떤 소유, 부자의 경계마저도 그런 분리감마저도 떠난 진정한 존재 상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풍족과 여유 그리고 온전함입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선풍기 소리는 그쳤지만은 지금 바깥에서 지금 제가 앞에 어제 풀 쳤지만 예초기로 이제 벌레들이 찌릿찌릿하고 운단 말이에요. 새도 울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인연에 맞게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나는 들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이 나라는 중심성에서 물론 제가 통로라고 했지만 나라는 존재를 그 통로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전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처음부터 온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세상, 완벽한 세상. 그래서 여기가 이미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다만 자신이란 중심, 이 실체와 견고한 믿음, 집착을 탈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깨달음의 개성인 거예요. 그래서 바늘 꽂을 땅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바늘마저도 없노라 라고. 근데 약간은 아쉬울 수는 있죠. 너무 이제 형식적인 일단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향엄 스님이 가난했나 보다 이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자기의 안목대로 이 시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인데 나중에 앙산 스님이 이 시에 대해서 이거는 열에서는 알았지만 조사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다른 관점으로 또 한번 다뤄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죠. 여기 처음에 말이 길었네요. 다음은 좀 짧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춥고 배고파야 공부할 마음이 난다는 것으로 이 글귀를 해석합니다. 기한의 발도심이란 말, 이 말을 해석하는 거죠. 저 또한 그렇게 배웠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증이 생겨서 시자를 살면서 노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노장님 시자를 살면서 좋은 게 어르신한테 어떤 궁금한 것들을 그때그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노장님이 사실은 대외 활동을 잘 안 하셨고 그렇게 막 어떤 수행 상담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시자로 살면은 상시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노장님한테 궁금한 거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생한 이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죠. 스님, 수행하는 사람은 배가 고파야 공부가 잘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하니까 스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니야. 수행자일수록 잘 먹어야 돼. 이게 좀 우리랑 생각이
기본 관념이랑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수행자는 배고파야 된다는데 왜 그럴까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수행자일수록 잘 먹어야 되는지. 잘 먹어야지만 수행할 수 있는 거지. 다만 요즘은 먹을 게 풍족한 세상이니까 과하게 먹으면 안 돼. 수행하기에 힘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만 잘 먹으면 돼. 저는 이 말씀 듣고서 노정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이 기한의 발도심이란 말이 나오게 된 이 이제 명심보감에 나왔지만은 이 말들을 또 즐겨 썼던 분들, 어르신들께서는 굉장히 예전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풀뿌리라도 캐먹고 뭐라도 주워 먹고, 그러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어떤 측면에서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에 오히려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눕고 싶잖아요. 자고 싶고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고 그런 인간의 어떤 습성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심의 문제를 둘째치고 그렇게 선택사항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고 추웠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비자발적인 어떤 상황, 수행 어떤 에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저희 은사스님 세대만 하더라도, 저희 은사스님이 출생하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원래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절집에 먹을 게 없었고, 당신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스님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제 대승의 규율이 있기도 하지만은 우린 그때 당시에는 고기 자체를 보기가 힘드셨대. 아예 이제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없었던 거야. 저희 은사님께서 90에 2014년 겨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6.25 전란도 치르시고 여러 이제 고생도 많이 하셨죠. 30년대 20년대 이때쯤에는 20년대 태어나셨나? 그러셨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먹을 게 없는 시대, 고기는 아예 구경도 할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나신 거여서 계율을 지키느니 마느니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먹을 거 가지고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굶어 죽는다는 뉴스는 잘 없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왜냐하면 사회적인 이제 제도가 잘 밑받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기본소득에 턱없이 모자란 분들은 쌀도 갖다 주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생활보조금도 대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굶어 죽는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나 이제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여유롭게 이 삶을 살아나가는가의 문제, 어떤 빈부차별이라는 게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더 여유로운 상황을 더 원하는데, 인간이라면은 그것을 어떤 충족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에 관해서 아마 많은 이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 견해도 가지게 될 것이고, 바깥 사회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있다면은 절집은 어떨까요? 절집도 똑같아요. 절집도 먹고 사는 문제는 일단 해결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누가 더 좋은 걸 먹느냐 그런 건 별개의 문제 하더라도 생존의 문제는 해결돼 있는 거예요. 절집도 당연히. 그런데 제 기준상으로는 그래요. 생존의 문제만 해결되었다면은 저는 제 기준에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지만은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만 먹을 수 있다면 이것도 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애초부터 이래요. 기대를 하지 않으면 부족함도 못 느껴요. 기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앞에 개송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늘 자체가 없어지면 바늘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싹 없애버리면은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지금의 어떤 선언에 출가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24시간 선언 앉아서 정진해도 되고, 그리고 명상, 수행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어도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이제 서포트해주는 이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출가 수행을 결심한 거죠. 이것을 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나는 이제 출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산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몸을 어느 정도 이제 잘 먹어주고 잘 챙겨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제 기준점에서 그런 것 같아요. 70%, 7부 정도인데, 먹는 것도 한 70% 정도 먹어주고, 그리고 몸이 이를테면 100점 상태로 엄청나게 좋은 몸 상태가 있다고 쳐봐요. 물론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0점 정도의 상태만 간다 하더라도 공부하는데 무리는 없어요. 대부분 우리는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완전 건강해, 완전 에너지 넘쳐, 그런 건 둘째치고 어느 정도 7부 정도만 유지한다고 해도 저는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이제 구절 가보죠. 공부를 한답시고 일부러 안 먹고 일부러 냉방에 앉아 있는 것은 수행의 열의도 아니고 지혜로움도 아닙니다. 제 보기엔 어리석은 고집입니다.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가 어떤 무슨 기록 같은 거 보면은, 책 같은 거 보면 무슨 솔잎 같은 거 드시고 콩 몇 알인데 알수가 정해져 있는데, 콩도 이제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작은 콩 있고 큰 콩 있는데, 성철 스님이 어느 날 제자 불러가지고, 야, 왜 이렇게 너 많이 가져왔냐 하니까, 스님 콩 똑같은데요, 6알 뭐 똑같은데요, 뭐 이렇게 말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콩이라고 다 콩이냐, 이건 큰 콩이고 이건 작은 콩인데 이 큰 콩들만 가져왔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되게 전설적인 기록인 거죠. 야, 콩 몇 알의 크기에 배부른가 이제 그런 것도 느끼신다니까. 그래서 참 대단한데, 근데 이거를 그대로 따라한 스님이 계셨어요. 제가 알기에는. 근데 이거 잘못하면 몸 상해요. 이게 성철 스님이시니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람의 이게 솔잎 생식이라든지 콩 몇 알 같은 거를 먹으면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좀 따라하기 힘들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리고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돼요. 몸 체질이라는 요소도 있지만은, 성철 스님은 방장 어르신이니까 이것만 드셨을까? 라고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르신은 또 좋은 공약물 같은 걸 받기도 하니까, 삶 같은 걸 받기도 하니까, 그런 것을 드시면서 어떤 기본적인 체력 같은 게 유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런 걸로 어떤 평생 이렇게 하신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은 수행하기에 적정한 몸 상태를 유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드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부가적인 방법도 계셨을 겁니다. 잘 먹지 않고 냉방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 몸살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큰 방의 온도를 19도 기준으로 맞춰 놓으라고 하셨어요. 19도가 실제로 이제 거기 앉아 보면은 약간 서늘한 축에 들어가요. 그래서 큰 방에서도 예전에 정진할 적에 19도, 여름은 온도 조절이 안 되지만은 당연히 20몇 도 넘어서지만 겨울에는 방을 따숩게 하기보다는 19도로 맞춰 놓으라고 하셨어요. 당신께서 그렇게 19도 정해놓고서 온도계 보고서 항상 체크하셨고, 정진하기에 참 좋은 온도예요. 약간 서늘하거든요, 공기가. 그렇지만 현실에 제가 선원에 지낼 때 보면 보통 20도, 21도 정도 나온 것 같아요. 21도 정도가 가장 보편적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런데 이 낙감에 살면서 지난 겨울에 낙감에 살면서 온도를 평균적으로 해보면 한 16도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6도는 사실 추워요. 추운데 겨울에 온도치고는. 그러니까 밤에 잘 때는 좀 온풍기 틀었어요. 온풍기 틀어가지고, 왜냐면 너무 추워서 깬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온풍기 없었을 때. 5도에 5도, 4도, 5도. 4도, 5도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겨울에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방 온도가 4도, 5도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추워서 깨요. 모자 쓰고, 더 추우면 마스크까지 끼고 잤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방이 이게 보일러 틀어도 우풍이 많아가지고 방 공기가 차가운 거예요. 근데 저는 침대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바닥에서 앉아요. 침대에서. 그래서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불 켜고서 새벽에 이렇게 딱 켜고 있으면 방에서 하면 입김 나온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추운 온도예요. 4, 5도는 인간이 살 만한 온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좀 고생을 했어요. 첫 겨울.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겨울에는 이제 제가 온풍기를 틀면서
15도는 나온 것 같아요. 방 온도가. 그러면 5도에서 15도 올랐으니까 이거 완전히 뭐 아마존 온 거예요. 엄청 따뜻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물론 근데 15도 되게 추운 온도예요. 추운 온도지만 제가 평상시 한 16도 정도로 맞춰놓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겨울 옷은 두껍게 다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난방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16도 정도만 해도 저는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보통 오시는 분들 좀 춥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예정이면 제가 일부러 좀 방에 보일러 불을 좀 틀어놔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은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틀어놓는 것 같습니다. 적게 먹고 추운 데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적게 먹는 것이고 또한 공기가 서늘한 곳에서 정신이 말짱하게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더 먹고 싶은 거 적당히 먹고 졸음이 오는 따뜻한 곳보다는 조금 서늘한 곳이면 적당할 뿐 먹어야 할 음식을 거부한다거나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추운 곳에 억지로 앉아 있으면 수행의 바탕이 되는 몸이 상하고야 맙니다. 이 몸 중요해요. 근데 이 몸은 뭐냐면 수행을 하기 위한 도구, 과정으로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 이 몸 자체를 그렇다고 너무 방치해 두거나 너무 혹독한 상황에 몰아넣으면은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고장 나버리면 제가 70점이라고 했는데 70% 이게 40점, 30점으로 가버리면 수행 못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도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점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도 잘 가꿔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산행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별 일정이 없으면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제 1시간 반 정도 산행을 갔다 와요.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정상 갔다 와요. 정상 갔다 오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수자 스님들은 아무래도 좌선 위주의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좌선도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스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을 잘 타요. 저도 아마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산을 잘 타는 편인데 수자 스님들 수준에서 보자면 한 중간 정도 될 거예요. 적당히 해요. 적당히 하지만은 오랜 이제 좌선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체력이 중요시하죠. 중요시 될 수밖에 없고 소설 같은 경우도 제가 다른 소설가들 잘 모르지만은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에는 소설 쓰는 게 장편소설 쓰는 게 굉장히 큰 작업이잖아요. 규칙적이고 성실하고 거기에서 체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는 마라톤 같은 걸 했고 체력 단련을 하는 이제 소설가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이거 체력 되게 필요해요. 그런데 불교에 이런 말 있죠. 다음 구절을 읽어보자면은 흔히 조복이라는 말로 여느 수행자들은 몸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몸을 싸워서 이겨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몸이 조복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신기하게 잠이 오지 않고 결과부자 자세가 불편하지 않은 때가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 들어가면은 잠이 더 이상 안 와요. 그리고 막 결과부자 상태가 딱 지속돼 가지고 뭐 12시간을 풀지 않고 막 하루를 풀지 않고 이렇게 앉을 수 있었다 뭐 그런 말들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이거 그런 말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렇게 잠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결과부자 합니까? 라면은 그걸 자랑하듯 말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었지, 잠도 안 왔지, 내가 결과부자라면 과거 판타지에 속아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몸이라는 게 그런 인연을 만나서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일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그때는 그때의 인연법이 있었고 지금에는 지금의 인연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거에 어땠던 특정한 경험을 자신의 이제 수행 경진이냐, 그것의 어떤 수행이 굉장히 열심히 한 것이냐, 약간 이제 자랑하듯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근데 이 공부 경계라는 거는 과거에 어떤 상태에 들어갔다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또 자기 잊지 못하고 이걸 쥐려고 하고 있고 이거 공부에 큰 장애가 돼요. 문제돼요. 단지 지금 눈앞에서 곧장 벌어지고 있는 그 상태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가 이제 공부 경계의 어떤 중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조복이라는 어려운 과정에 힘을 쏟고 몸뚱이라는 대상에 집중합니다. 이 몸을 조복시켜야 하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부자 같은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결과부자를 강조하는 데도 있고 강조하지 않는 이제 스윙도 있어요. 근데 저희 은사스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호흡과 결과부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 은사스님 같은 게 호흡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화도 의심하기도 바빠졌겠는데 이거 호흡 그거 한다고 그거 되겠냐?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어느 큰 스님 같은 경우에는 호흡에 굉장한, 이제 단전 호흡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는 어떤 그런 가풍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단전 호흡을 집중해서 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지만 약간 처음에 단전 호흡에 약간 습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데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알고 보면.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전 호흡을 예전에 좀 했었어요. 근데 이게 습관화가 됐었나? 근데 이제 의식적으로는 하진 않아요. 그러나 좀 그게 약간 습관화돼서 했던 측면이 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저희 은사 선생님 자연스러운 호흡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과부자 이제 양다리를 이제 허벅지 위에 올려가지고 보통 오른 다리를 먼저 왼쪽 허벅지에 올리고 그 다음에 왼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에 올리는 게 이제 항마자라고 해서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자세인데 이거를 강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확실히 허리가 딱 고추 서고 그리고 몸이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호흡도 자연스러울 거고. 근데 이게 오래 가진 못해요. 이게 편한 자세는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결과부자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 자세에 대한 믿음이 투철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 자세로만 깨달을 수가 있고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부자 수자 제가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는데 결과부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수자들이 계셨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어느 수자들이 오면은 결과부자를 일주일 동안 해내야지만 그리고 결과부자가 이 선정을 들어가기 위한 가장 필수의 자세고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당신들만의 확고한 신념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혹할 수도 있죠. 조수님이 결과부자하고 다 12시간 동안 선정이 들어. 그러면은 야 나도 결과부자 해야 되나 보다 하고서 당연히 그렇게 믿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결과부자를 가르쳐 드리지만은 그걸 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결과부자 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신 분들에게 결과부자를 알려드리는 방법인데 약간 극악한 방법이에요. 극도의 방법인 거죠. 쇠사슬로 이게 이제 결과부자 한 상태에서 이게 묶는 거예요. 다리를. 근데 이제 묶는 방법이 있나 봐요. 이거를. 묶어가지고 이걸 자물쇠로 채워놔요. 그러면 자력으로 풀 수가 없어요. 이거를. 뒤로 묶든지 해가지고 아마 이게 묶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하루를 버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총 합쳐서 일주일인데 나중에 일주일. 근데 이게 처음에 1시간 정도는 해볼 수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몸에 없던 자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이상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1시간 뒤부터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이거 풀어달라고 막 요청하기도 하죠. 이 가르쳐 주시는 수자한테.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많이 포기할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일주일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제 사형 스님 중에 한 분은 성공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이걸 안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소변도 볼 거 아니에요. 사람이 먹는 것도 하겠지만 대소변 옆에서 좀 보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어디 가지 못하니까 일주일 동안 풀지 않으니까. 이것도 본인 스스로 대단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도 대단한 이제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결과부자 하고서 확실히 하지만은 그러면 이 결과부자를 성공했다. 그러면 분명히 일주일간 성공했다 한다면 다음에 결과부자로 수행하기에 분명히 편할 거예요. 그러면서 선정에도 잘 되는 것 같고 몸이 편해지는 것 같고 정진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게 항상 하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이렇게 편안한 순간 결과부자가 편안하고 정진이 잘 되고 이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몸이란 것은 그 자체로 무상한 거예요. 항상 건강할 수 있고 항상 모든 것이 기혈이 통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변화의 어떤 게 있기도 하지만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결과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선정의 힘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장 깨달음으로 이어지느냐? 아니에요. 선정의 힘으로써 어떤 정진, 어떤 고요함으로써 그리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기도 하지만은 이 선정 자체에 집착해서도 안 돼요. 선정이 좌선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선정은 그냥 말 없는 순간에도, 심지어 말하는 순간에도 보고 듣고 걷고 눕는 그 모든 상황에도 있어야지 진짜 선정이에요. 애초부터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나올 수도 없는 그게 진정한 선정인 것이지, 어떤 특별한 자세를 통해서 그것이 선정이 얻어지고 또 이룰 수 있다면 그거는 생사형의 선정이에요. 작은 선정이에요. 작은 선정. 큰 선정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해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선정입니다. 이거 약간 별개의 얘기인데 좀 재미날 수도 있어요. 이 결과 부자를 수자한테서 어떤 스님이 배운 거예요. 이제 자기 혼자 하겠다고, 이거를 이제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대소변도 안 보고 뭐 어떻게 뭐 방법 취하면서. 그래서 이 스님이 약간 포부에 찬 거예요. 이거 쇠사슬로 묶는 방법 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쇠사슬로 묶고서 자물쇠를 딱 채웠어요. 채워가지고 호기롭게 이 열쇠를 저 먼지로 탁 던졌어요. 던지고서 이제 이거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거예요. 나 이거 며칠간 하겠다 해가지고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한 2시간 지나니까 이 스님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소리를 친 거예요. 살려주세요! 여기가 너무 아파 죽는 거예요. 이게 자신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치고 하니까 결국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열쇠를 잠갔으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기 여기 열쇠 따라서 저기 하고서 이제 가져오고서 풀어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어떤 수자 스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처음에 결의는 남달랄 수 있겠지만은 그 과정을 직접 겪어보면은 다르다는 거죠. 이 결과부자 일주일 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혼자서 결과부자를 한 2시간 정도 해본 적은 있어요. 2시간이 근데 저는 맥시멈이었어요. 맥시멈이었고, 확실히 지금 결과부자 하고 있지만은 되게 편해요. 편하지만은 제가 선호하는 자세는 아니에요. 선호하는 자세는 아니고 확실히 좋은 면은 있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호흡과 같이 간다면은 굉장한 상태의 어떤 힘을 얻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어떤 선정은 자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복, 분명히 몸을 조복,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조절 가능하고 이런 상태로 딱 귀결시킨다는 거, 이걸 조복이라고 하는데, 조복, 항복받았던 거예요. 몸에 대한 항복을. 자기 뜻대로.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이 조복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정말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몸이 조복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은 단지 어떤 순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 일시적인 인연이라는 거죠. 잠이 오지 않고 결과보자가 불편하지 않더라도 단 그 며칠 뿐입니다. 예, 그 어떤 극도의 편안함 상태에 들어가는 거는 그 며칠은 가요. 몇 시간에서부터 며칠 정도 가는데 그게 일시적이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여전히 잠은 찾아들고 결과부자한 몸은 무거워집니다. 몸을 목적으로 두고 수행을 한다면 20년, 30년을 수행해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 기적처럼 보이는 며칠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 결과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결과부자를 했다는 분들 중에 안목이 열린 분이 있느냐? 그건 별개의 일이에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결과부자나 어떤 선정에 집중해서는. 왜냐하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관점이기도 하고 집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집착이라는 거를 털어내면서 선정에 진정한 의미의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안목이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근원의 바탕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조건과 상태를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결과부자라는 상태를. 그것은 몸에 기반한 거잖아요. 몸에 대한 집착이 심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몸이란 거는 어떤 우리 진리가 드러나는 하나의 통로나 과정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는 잘 안 돼요. 이 몸을 나처럼 생각해요. 대부분은 몸이 나는 아니지만은 어떤 전체나 어떤 일부분 하나의 인연법이지만은 대부분 이걸 탁 고정시켜서 나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들 혹은 중생들의 고정된 관념이에요. 이걸 벗어나기 쉽지는 않지만은 나를 통로나 과정으로 계속적으로 암시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라는 게 그렇게 무상한 것인데 이것을 영원히 고정시키려는 어떤 자신이 원하는 어떤 상태에서 변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욕망 때문에 좀 오히려 수행을 못하는 것이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좀 어리석었어요. 수행을 처음 시작할 적에 무슨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게 몸이 따뜻하지 기혈이 잘 안 통해서 수행을 못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요법 같은 거, 사열요법, 이제 응고된 피를 빼내는 요법이라든지 자성요법 이런 것도 있고 무슨 요법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초반에 그 1년 내가 몸이 안 돼서 내가 안 되는가 보다. 이게 선정이 안 되는가 그런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다 걷어냈어요. 1, 2년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기준을 세웠지만 70%, 70점만 돼도 나는 수행한다. 물론 이제 60점, 50점을 떨어지면 약간의 어떤 보충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은 그 상태 내가 75점, 80점 됐다고 생각된다면은 수행하는데 약간의 무리는 있어도 전체적인 정진을 나가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면은 몸은 원래 무상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준점만 넘어서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기준점을 세우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이제 몸의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여러 스님들께서는 어떤 스님들께서는 이제 몸을 너무 중심에 두고서 이런 조건이 완성돼야지만 수행할 수 있다라고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한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야 더덕이 몸에 좋다 해가지고 더덕 200뿌리 사서 먹다가 그냥 생더덕 먹다가 이거 법제를 해야 되거든요. 법에 맞게끔 이게 조제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먹었는데 200뿌리 사서 먹다가 탈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뉴질랜드 푸른잎 홍합 이런 거 좋은 홍합이라고 하대요. 이런 거 사서 먹다가 생각만치 결과가 안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몸이 무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무상하지만 이건 좀 분명한 사실이죠. 나이가 들수록 몸은 고장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도 않고 좋은 약재에 관해서도. 그래서 옛 어른 스님들께서도 야, 고목에 비료 줘봤자 소용없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어른 스님들 계시기도 하세요. 고목인데 당신이 비료 줘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성할 때 이제 20대, 30대 조금 늦게 보자면 40대까지 수행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등력을 하고. 분명히 젊었을 때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늦어서 하면은 몸이 좀 70점까지 제 기준으로 말하면 70점까지 올리는데 조금 힘이 들어요. 그런데 20대 30대만 해도 75점 80점은 이미 넘어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지 않아도 정진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죠. 이 몸이 없으면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소중한 바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건이란 거죠.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니 몸을 소중하게 보호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이번 생에 어떻게든 나를 유지하게 해주고 내가 수행하게끔 지탱해주는 고맙고도 소중한 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몸을 너무 배고프지 않게, 너무 춥지 않게, 너무 힘들지 않게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몸은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바탕인 까닭입니다. 너무 배부르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배고프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적당히 배부르게, 적당히 배고프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중간점 같기도 하지만은 수행하기에 적당한 수준의 어떤 중도의 몸 상태를
만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우리 수행자가. 너무 이걸 중심에 두지 않고 이 정도만 넘어서도 수행하기 적당히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몸을 두고 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팔다리가 있어서 움직이고 얼굴도 있고 말도 하고 표정도 짓고 하니 나라고 여길만 합니다. 몸이 곧 나이니 나를 잘 보여주기 위해 성형수술도 하고 화장도 하고 식스팩도 만들고 다이어트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스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승법, 즉 하나의 수승한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원팩만 유지할 뿐입니다. 그러나 몸은 내가 아니라 비유하자면 나의 어떤 친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 삶을 함께 꾸려가야 할 친구 말입니다. 다른 몸뚱어리 가진 그 어떤 친구보다도 가까운 친구입니다. 다른 몸은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몸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친구이지만. 그래서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게 너무 가깝고 친숙해서 가까워도 너무 찰싹 붙어 있을 정도로 가까워서 이 몸을 나라고 여기지 친구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이걸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친구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친구, 통로. 사실은 같은 의미지만 조금 다른 용어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까운 친구를 잘 챙겨야 하는데 이 친구를 나로 여기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겠다고, 남에게 인정받겠다고, 친구를 억지로 힘들게 하고 친구를 자신의 뜻대로 꾸며야 되는 것이 우리 일상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을 좀 맺죠. 제가 이 몸은 내가 아닙니다. 몸은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친구입니다. 보통은 제가 과정이나 통로로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친구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 이 친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줘도 또 수고한다고 격려해줘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한시도 떨어진 적 없이 저를 지탱해주는 고마운 친구니 잘 보살펴줘야 합니다. 거울 보고 친구 꾸밀 생각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고맙다 친구야 라고 말해줘도 좋습니다. 저도 자네 앞으로 잘 부탁하네 라고 거울 속의 친구에게 종종 말을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대답합니다. 그래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이제 거울 보고 그렇잖아요. 거울 보고 거울 속에 있는 게 누구겠어요? 저잖아, 저. 전데 이거 약간 설명하는 방식이 나름인데 저지만은 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야 돼요. 수행하는 사람은 저걸 나라고 여길 게 아니라 아이 참 소중한 인연이 저렇게 생겨 먹었구나 라고 이게 보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시 이 동일시에서 좀 벗어날 줄도 알아야 돼요. 저런 인연법이 저렇게 생겨 먹었구나. 저렇게 참 고생하는구나. 아유 그래서 내가 좀 그래도 적당한 수준에서 챙겨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몸에 대한 자기 실체에 대한 이런 동일시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인연법 나도 무상한 인연법이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이제 무상하다고 내팽개칠 게 아니라 되든 말든 있든 없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적절한 인연법, 좋은 인연법이 펼쳐지게끔 자신을 잘 보호해주고 가꿔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글을 쓰기도 했고 또 따로 이제 영상으로서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인연이 되는 그 몸과도 좀 편안한 날들, 조화로운 날들이 되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